안녕하세요. 시사평론가 이승원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전부터 소식을 듣고 계시죠? 한국과 미국 관세 협상이 일단 타결됐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지나봐야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결과만 지금 나온 상태죠. 일단 이 협상 어떻게 보는지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님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대표님 아침에 연결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그 관세 협상이 조금 전 타결됐다고 발표가 네, 됐죠.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 들으셨을 텐데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침에 무려 그 한국 시간으로 7시 13분에 음, 트루스 소셜에 먼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네, 시간으로 오후 6시쯤 될 거고요. 네. 내용을 보면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협정에 합의했음을 기쁘게 발표한다라고 했는데 네. 정말 정말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이 특유의 마침표도 찍고요. 정말 그 이 문장에서 신나는 느낌이 드는데 네, 마침 어제 중국하고 딜이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중국은 이제 헬타 협상을 연장하기로 했고 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벤트가 필요한 상황인데 네, 한국도 지금 이제 협상 마무리 시점이고 오늘 안에 타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아마 이제 뭐 흔쾌히 좀 타결하는 것 같고요. 네, 내용을 보면 관세를 원래 25%를 때렸다가 지금 15%로 낮춘 상황이죠. 네. 한국 정부는 원래 이 목표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음. 무난하게 지금 성공적인 협상을 타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난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자동차의 관세를 품목 관세를 원래 이제 12.5까지 제한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15로 됐으니까요. 사실은 네. 이제 더 받았으면 좋겠지만 음, 애초에 트럼프가 15에서 20으로 될 거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얼마나 상대방에서 이제 패키지를 가져오느냐인데 음. 뭐 그럭저럭 만족한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이제 타결된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잖아 미니멈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네. 뭐 아쉽지만 현재로서 이게 최선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다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음. 이게 이제 부담은 되겠지만 다 같이 뭐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라서 뭐 이 정도면 뭐 꽤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투자 규모가 3,500억 달러잖아요. 네. 이게 이제 한국 정부가 원래 1,000억 이야기를 했다가 네. 계속 이제 그 미국과 협상에서 세게 깨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이 정도로 안 된다."라고 했고 "이런 협상을 처음 해 봤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음. 투자 이 "우리가 우방국이 맞는지 자괴감이 들 정도다."라고 한 고위 관계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협상이 깨질 것 같다가 1,000억에서 2,000억을 올렸다가 이 미국 정부는 또 4,000억을 요구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양보를 하다가 결국 이제 한국 정부가 좀 이 부분에서 많이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3,500억 달러로. 음. 한국이 3,500억 달러나 투자하긴 하는데 이게 무려 한국 돈으로 488조 원이네요, 오늘 환율로. 네. 그러면 한국 정부 예산이 올해 657조 원이니까 정부 네. 예산의 거의 75%를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사실 이게 이제 뭐 그 직설적으로 보면 뭐 네. 조공을 갖다 바치는 것처럼 음. 얼마나 낼 거냐, 돈을 안 내면 관세를 때리겠다라는 상황에서 일단 타결을 했는데 이 이 3,500달러 좀 이야기를 좀 더 해 볼까요? 네네. 일단 이게 이제 네. 조선협력펀드 1,500억 그리고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까지 2천억 원 합해서 3,500억 원이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 유럽은 6천억 달러고요. 일본은 5,500 달러죠. 네. 한국의 그 경제 규모로 보면 약간 좀 많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음. 이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국내 지지율도 안 좋고 네. 이게 또 어떤 이제 자기 성과를 좀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숫자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누가 봐도 4천억 달러면 우리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 정부도 실제로 현금을 넣는 게 아니죠. 네. 이거 이제 기업 투자 펀드 정부 보증까지 다 해서 네. 5,500억이다. 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트럼프도 알고 있으면서 은근히 또 이제 무시하고 있는 서로 윈윈이라고 뭐 자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본 정부는 실제로 국민들에게 말하는 걸 보면 음. 실제로 정부가 투자하는 건 100억 달러도 안 될 거다. 그리고 음. 사실 이 투자라는 게 또 장기적인 투자잖아요. 그래서 네. 인제 투자는 어차피 장기 프로젝트고 관세는 당장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제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네. 일단 8월 1일 전에 협상을 타결하고 "투자는 천천히 이야기해 봅시다."라는 음. 정도로 타결을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이제 일본도 그렇지만 합의서도 없고 기한도 없고 투자 네. 방식도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공수표 성격도 좀 있는데 물론 "이거 안 지키면 바로 25%로 올라갈 거다."라고 음. 압박을 하고 있죠. 네. 그렇지만 일단은 급한 불을
다들 끄는 상황이죠. 유럽도 네. 사실은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고 했다가 음. 일단 이 정도 받아주고 일단 협상을 타결하는 선에서 일단 다들 봉합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한국도 크게 튀지 않게 네. 적당한 선에서 일단 마무리를 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3,500달러도 사실은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조선업이나 반도체 등등 이제 우리가 좀 전략 산업들을 얼마나 이제 투자 조건들을 따져봐서 우리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가라는 걸 음. 잘 앞으로 협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임기 내에 이만큼 하겠다는 건지 향후 5년인지 10년인지 시기가 안 그것도 나와서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질러놓고 일단 관세부터 맞고 본 건데요. 사실 네. 관세 15%도 사실은 굉장히 가혹한 상황이긴 하죠. 가혹하죠. 원래 제로였는데 15%를 올렸으니 네. 이게 그리고 한미 엄청난 FTA도 안 네. 되면 지금 뭐 박살을 낸 상황이고요. 그렇죠. 제가 엊그저껜가 이정원 대표님과 다른 자리에서 만나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일본과 우리나라 GDP, 일본이 우리보다 최소한 2배 이상 GDP가 많은데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투자액을 뭐 같은 비율로 4천억 달러까지 요구하는 거는 너무 심하다라고 이제 우리 대화를 나눴었잖아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우리 대화를 예. 들은 건 아니겠지만 예. 지금 GDP, 명목 GDP를 그렇게 비교해가지고 절반으로 자르자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그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이 얼마나 무역 흑자를 가져가는지 그 비율을 봐야 된다라고 보충 설명을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예, 아마 일본보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 더 이제 공격적인 태도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음, 뭐 우리가 너네를 지켜주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국이 또 굉장히 미국에 그 많이 또 이렇게 그 돈을 빼가는 것처럼 약탈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본에 네, 대해서는 좀 그렇게 강도가 높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네, 한국은 또 아마도 이제 그 쌀과 소고기 등에 또 민감한 이슈들이 있고 방위비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지키고 이 음, 약간 이제 당장 급하지 않는 투자 규모에서 좀 양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어차피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이 트럼프 이후에도 결국 미국 제조업 이 강화 정책이 계속 갈 거라는 거잖아요. 네, 전에도 보면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도 계속 제조업을 키우려고 했었고요. 그렇기 그랬죠. 때문에 결국 미국에서 물건을 팔려면 미국의 공장을 짓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선택을 하는 건 뭐 이 장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 속보가 떴는데 혹시 지금 대표님은 못 네네. 보셨을 수도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철강 알루미늄 품목 네. 관세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지금 나왔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네.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네. 네. 자동차는 뭐 합의가 됐다고 하고요. 그렇죠. 자동차가 사실 되게 또 15%. 이제 민감했기 때문에 제일 그렇죠. 큰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요. 이제 네. 뭐 철강 아직 합의 안 됐고 반도체는 지금 2주 뒤에 발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반도체에 해당되는 나라가 뭐 한국과 대만 등 몇 나라가 되지 않는데 음. 이거는 이제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근데 아마 이제 이거는 그 나라별 관세가 아니라 아마 이제 일괄적인 관세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똑같이 음. 한다면 한국과 대만이 똑같은 경쟁 조건이라서 그건 이제 아주 뭐 결정적인 변수는 아닐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자동차까지 뭐 15%이니까 아주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뭐 잘 음. 막았다 정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트럼프 그 SNS를 보면 농산물 네. 개방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측은 설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른 거죠. 어쨌든 쌀과 그거는 소고기는 트럼프의 아니라는 약간 이제 거죠. 과장. 페이크 같은데요. 네. 한국은 미국과 무역에 완전히 개방적일 것이며 네.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음. 거죠. 이게 이제 트럼프가 한국이 뭐 미국 경제를 약탈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네. 사실 이거는 이미 다 관세가 0입니다. 그렇죠. 0이죠, 원래는. 자동차 지금 미국이 뭐 이제 자기들 픽업 트럭을 일본하고 한국에 팔겠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미 관세가 0이거든요. 네. 한국도 지금은 0으로 팔았고, 근데 음. 0에서 지금 올라간 거고, 한국은 여전히 0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미국산 픽업 트럭이 일단 이 인기가 없고요. 너무 네. 크고 한국 상황에 맞지 않죠. 또 그렇죠. 일본은 이 핸들이 또 왼쪽이라서 아, 그렇죠. 오른쪽이라서 일본에 또 팔 수가 없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걸 성과처럼 얘기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고요. 네. 농산물은 이제 좀 다릅니다. 농산물은 이 관세가 아니라 사과 같은 경우 사과가 쟁점이었는데 사과는 관세가 아니라 이 검역 문제로 지금 30년째 붙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검역을 이거는 조금 그래서 이제 이제 철저하게 논의가 해서. 안 됐는데 네, 네. 보니까 이제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해서 백악관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음. 거기에서 이제 아마 그 구체적인 이제 뭐 디테일들을 논의할 건데 일단 큰 틀에서 뭐 합의가 됐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농산물까지도 양보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거 이제 뭐 일단 봉합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사과 같은 게 좀 거론될 수 있지만 네.
사실 사과는 많이 또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워낙 가격 차이가 크고 네. 이게 또 FTA 상황에서 검역 문제로 붙잡고 있는 것도 네. 뭐 다른 이제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음. 어쨌든 이거 2주 뒤에 2주 안에 뭐 백악관에 가서 이제 타결을 본 디테일들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2주 뒤. 네. 모든 네. 문장에서 항상 2주 네. 뒤야라고 네. 개봉 박두. 그러네요. 이번에도 네. 어김없이 이재명 대통령과 2주 후에 정상회담을 네. 개최한다라고 네. 트럼프가 직접 밝혔습니다. 어떤 의제가 논의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테일들이 남아 있죠. 이제 그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네. 방위비 이야기도 다시 그때 나올 수도 있고요. 음. 그리고 뭐 사과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이번에 안 나왔지만 구글 지도 문제도 이슈였잖아요. 아, 네, 네. 아마 이제 구글이 굉장히 강력하게 백악관에 로비를 했을 텐데, 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꺼낼 수도 있고요. 사실 한국 네. 정부 입장에서는 구글 지도를 양보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이제 사실 이건 지도 문제가 아니라 구글이 한국에서 법인세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법인세도 안 내면서 이런 거 요구하면 말이 안 된다라는 차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법인세 그런 문제들을 아마 이제 그 논의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사실 이번에 전면에 좀 나서지 않으면서 트럼프를 좀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제 직접 만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오늘도 당선 축하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네. 아무튼 대외적으로 한국은 가장 민주주의가 강력한 나라고 이재명이 그 도덕적 그다음에 또 민주적 정체성에서 굉장히 또 도덕적 우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네. 트럼프가 아무래도 함부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또 이렇게 그 협상에 또 뭐 굉장히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이제 그런 디테일들을 좀 정면 승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 승부. 알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숫자는 좀 나와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가를 내리긴 어렵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무난한 협상이었다라고 그리고 정리를. 하나 네. LNG에 1,0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한 1,000억 달러 거는 추가 이게 투자. 3,500 달러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 별도로 일단은 파악이 되는데 한번 좀 챙겨 보겠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조금 전에 보니까 작년 한 해 기준 우리가 미국산 원유, 천연가스 수입한 그 에너지 총액을 봤더니 173억 달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네. 1,000억 달러라는 게 이제 한 6년치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를 앞으로 3년치를 그러니까 2배로 뭐 늘리겠다라는 건지 그런 그러니까 숫자들이 그렇고 지금 아마 디테일하지 중동에서 하던 않아서. 걸 이제 미국으로 옮기는 정도의 그런 그것도 차원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연결했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뉴스인사 프라임 정말 시작합니다. 오늘 쇼미더민심 두 분 나오셨어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 임세현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한마디씩 좀 어떠셨어요, 관세? 뭐 글쎄 이제 그 평균적으로 이제 15%까지 낮추는 것이 그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목표였잖아요. 근데 뭐 이제 우리의 이제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관세 전쟁 하에서 전쟁 상대라고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뭐 일본이나 EU와 이제 동일한 수준의 네. 평균 관세가 이제 15%로 내려온 거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잘했다라고 칭찬드리고 싶고. 근데 지금 앞에서도 슬로우 뉴스 대표님이 말씀 주셨지만 한국발 보도와 미국발 보도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정책실장이 말씀하신 브리핑 내용을 좀 주가 되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렇죠. 미국은 상대적으로 현재, 그러니까 미국의 그 최고 지도부, 특히 이제 협상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거 보면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좀 뻥카가 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장관. 제가 보기에는 좀 뻥카가 센 것 같은데 네. 일본과도 그때 대미 투자 금액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도 펀드 얘기 나왔을 때 90%는 미국의 이득으로 가져간다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동일하게 나오네요. 그런 맞아요. 얘기가.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김용범 정책실장도 언급한 바 없다라는 게 이제 공식 입장인 것이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이승원 평론가께서 짚어주신 대로 뭐 트럼프는 농산물 마치 막 대개방 한 맞아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네. 쌀과 소고기는 지금 논의한 바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제 그런 거를 본다고 한다면 그 차이점을 좀 구분해 가지고 아마 이제 막 나온 속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후쯤 되면은 약 그렇죠. 각국의 보도의 차이, 그 정부 간의 어떤 뭔가 미묘한 언급들의 차이가 아마 정리가 좀 될 거예요. 네. 그거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은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기대를 많이 하기도 했고
예상을 하기도 했지만 15%로 이제 어쨌든 낮춘 건 너무 잘한 일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런 디테일들을 좀 하나하나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윤세은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그 어려운 환경에서 여건이 좋지 않았잖아요. 협상이라는 게 우리도 환경이 좀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협상을 좀 진행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달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런저런 아주 어려운 협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물밑에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이제 알고 그렇겠죠. 있어. 예, 네. 지금 정부가 제대로 조각이 이제 맞춰지지가 얼마 안 돼서요. 그래도 뒤처지지 않게 다른 나라와 뒤처지지 않은 협상으로 잘 이끌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저는 이런 사태가 왜 이렇게 트럼프가 이런 사태가. 이런 자유무역에 대한 기본을 질서를 흐트러 버리고 이 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각국의 다 안 좋은 일들을 하는지가 납득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다행히 이재명 정부였기 때문에 이 정도 이끌어냈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의 나름 우방이라고 하는 인도도 뭐 엄청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고 중국하고도 신경전 벌이고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빴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 날짜 안에 데드라인 안에 뭔가 좀 해결하고 싶었던 그런 욕망도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 나온 대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그 다른 건 모르겠고 네. 그 국내 정치의 위기에 놓여 있는 트럼프가 네. 앱스타인 파일이나 빨리 공개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니 근데 이게 협상이 뭔가 문서라도 나와서 각국이 신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하다가 거의 끝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일본한테도 그러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보안 장치도 우리나라가 좀 신경 써서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트럼프에 너무 지금 그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한 국가 1대1 국가 FTA만 해도 보통 석 달이 걸렸었잖아요. 네네. 뭐 이렇게 조문 막 마치고 이런 것까지. 그래서 한 국가 상대하기도 바쁜데 그 전 세계를 지금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그렇죠. 문서 작성할 시간이 지금 없어 보입니다. 물리적으로. 미국이 네. 이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제 본인의 국내 정치적 위기를 이제 외부로 시선을 돌려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과 내가 이제 이런 미국을 위한 네, 승리. 협상을 하고 있고 내가 승리를 했다. 내가 이 선물 보따리를 우리 미국 국민들에게 안겨줄 것이다라는 그런 네. 뭐랄까 이제 포장 네. 그리고 이제 마치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은 언박싱 이런 이벤트 같아 보여서 글쎄 뭐 이런 얘기 좀 뭐 미국 정상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뭘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미국 윤석열 보는 느낌이에요. 지금 느낌이라는 게 그 미국 외신들 보면 전부 다 그 어떤 앱스타인 파일에 완전히 골몰돼 있는데 관세 보도 많이 안 해요 생각보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협상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피해자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이런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우리는 이제 이런 보도를 많이 하지만 네. 미국 내 보도를 보면은 사실 그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트럼프를 보면서 네. 좀 윤석열을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네, 어떻게 말로가 어떤지. 아, 트럼프 반면교사. 대통령이, 예. 네. 지금 사실 이 관세 협상이라는 게 미국에 도움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미국 내 뭐 인플레이션이라던가 뭐 투자 그 감소라든가 이런 게 사실 실제적으로 더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우리나라가 윤석열이 아니라서 너무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네, 앱스타인을 지금 관세 보따리로 계속 엎으려고 하는데 여러 번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별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론조사 볼 시간이죠.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조사했어요.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6명의 대상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였습니다. ARS 무선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어요. 박영식 에디터님 네. 표집 성향을 좀 알려주시죠. 예, 이 여론조사의 표집 성향은 보수가 277명이고요, 중도가 460명이고요, 진보가 299명이었습니다. 네. 보수보다 진보가 한 22명 더 네.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일단 봐야 되겠네요. 네.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진보가 약간 많은 수준이네요. 약간 약간 많습니다. 많은 수준.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먼저 해보죠. 벌써 되게 멀리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전당대회 3일 코앞으로, 남았습니다. 네. 코앞으로 토요일. 다가왔어요. 네. 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 그리고 박찬대 후보 엄청나게 치열하게 웃으면서 싸우고 계신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나요? 조사 결과. 이번에도 보니까 정청래 후보가 이 조사에선 32.5%로 나왔고요. 박찬대 후보가 22.8%였고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 조사에서는 앞서 이 표집 성향 불러드렸듯이 보수를 지지하는 성향의 네. 여론조사 응답층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 외 다른 인물이 좋다, 없다, 없다. 27이나 나왔어요. 없다. 네.
그외 다른 인물이라는 이제 그 응답이 많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응답을 한쪽만 놓고 보면 정청래 후보가 좀 더 많은 거죠. 10% 약 10% 정도가 박찬대 후보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 이제 한정을 해서 이 조사를 보면 정청래 후보가 54.5%가 나오고 박찬대 후보가 35.4%입니다. 네. 그리고 무당층과 합쳐서 한정을 하면 정청래 후보가 47.6%, 박찬대 후보가 31.5%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였어요? 뭐 여론조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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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계속 이 추이가 계속 정청래 후보가 앞서는 추이가 시작부터 있었고 잠깐 좁았다도 다시 넓어지고 또 좁았다가 넓어지고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충청이랑 영남은 이미 했고 네. 근데 사실 그 비중이 8%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8%. 예, 그래서 나머지 92%가 이제 원샷 이제 경선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렇죠. 그 추이를 이제 더 지켜볼 건데 뭐 긍정적으로 두 분 다 치열하게 어쨌든 대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당심 또 국민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네. 각고의 노력 뭐 법안을 제출한다던가 네.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각가지 행사를 한다던가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은 저희가 토요일에 알 수 있겠죠. 네,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단계다.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 워낙 많이 남아 있는 네, 것도 사실이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일부 소위 이제 진보 매체라고 하는 그런 언론사들도 너무 지나치게 선명성 경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본인들의 우려 섞인 어떤 헤드라인을 달긴 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정당 해산 심판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국회에서도 할 수 있게 하겠다, 뭐 발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45명 제명 그리고 내란 청문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각각 굉장히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개혁이라는 어떤 단어를 굉장히 부각하고 있는데 이 선명성 경쟁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박영수 저는 선생님. 뭐 선명하게 야당을 혹은 이 내란 세력들과 싸우겠다라고 경쟁하는 것은 뭐 좋은 의미에서의 잘하기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당연히 이 당내 선거라고 하더라도 선거 시즌이 도래하게 되면 네. 누가 더 잘하나라는 경쟁은 뭐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내란 특별법이라든지 그리고 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네. 12월 3일 이후에 사실 내란 전국에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요구를 했던 내용이고 네. 정치권에서 일찌감치 나왔어야 하는 내용인데 그렇죠. 저는 오히려 만시진탄이다. 만시스탄이다. 너무 네. 너무 늦은 언급이긴 하지만 늦었지만 다행이다. 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셔서 너무 좋고 네. 그래서 당 대표가 누가 되시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바를 꼭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뭐 내란 특별법이든 정당 해산 심판 청구든 간에 이거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한 그 심각성은 이미 특검 수사를 통해 뭐 여러 그 각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네. 종교의 개입이라든지 네. 실제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의 종교 개입설 이런 것들은 개입설이 아니라 이제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만들어지고 조작된 대통령이었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이제 인정을 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네. 전당대회의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을 보면 지금 윤석열과 전환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도. 이런 정당을 정당으로서의 존립시키는 것이 맞느냐 이제 이 문제의식을 정청래 후보나 박찬대 후보가 다 갖고 계신 거니까 반드시 당대표가 누가 되시든 간에 이런 선명함을 보여주셨다면 행동으로 옮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립니다. 네. 어떠세요? 사실은 이게 소위 말하는 접근 방식의 차이, 방법론의 차이지 목적은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내란 세력을 일단 발본색원에서 없애겠다. 네. 지금 사실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감옥에 간 거 말고는 크게 많이 바뀐 게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이 내란 세력들은 반성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또 뭔가를 남아있는 먹잇감을 찾으려 하고 있고 또 여전히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마도 이 두 후보께서도 그런 지점을 의식하신 것 같고요. 특히 뭐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란 특별법 내란 그 특별법을 마련을 했는데 이게 네. 지금 우리가 항상 뭐 지기현 판사나 뭐 조희대 대법관 등에 대해서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 또 당원들의 그런 걱정들을 이런 법으로 조금 마련을 해서 뭐 대표가 되면 네. 우리가 당연히 국정 안정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도 기여를 하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이 내란을 종식을 하는 게 진정한 정권 교체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영시 앵커가 얘기하신 것처럼 두 분이 아마 누가 되시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분명히 지킬 것 같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를 볼까요? 어쨌든 양쪽 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양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바뀐 18.1%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47.4%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네. 국민의힘이 29.3%, 개혁신당이 5%, 혁신당 2.9%, 진보당 1.6%, 없음이 9.9% 비율이었고요. 네. 지난 그 7월 넷째 주 조사와 이번 주 조사를 또 비교를 해보면 민주당은 0.6% 포인트가 빠졌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26.2%에서 29.3%로 네. 3.1%가 올랐네요. 늘어나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양당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큰 것은 네. 여전히 그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라는 건 벌써 몇 주째 이어져 오고 있는 대선 이후에 이어져 오고 있는 아주 일관적인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지율이 이렇게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사실은 뭐 약간 미묘한 정도지만 오차 범위 바뀌잖아요. 계속 몇 주째. 예, 그쵸.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당대표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 선거 과정을 보면 이분들 뭐 하시는 건가 궁금해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찐윤 전환길 뭐 그러니까요. 여기가 거의 완전히 그 메인스트림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게 너무 황당한 노릇인데 그래도 박근혜 그 당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뭔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고 네. 뭔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여지가 보였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강도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역으로. 윤석열을 옹호하려는 그 강도가 너무 심해져서 심지어 극우 유튜버들이 당을 장악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한길이라고 하는 뭐 역사학자라고 하지만 그 사람도 사실 극우 세력이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지배가 되는 게 저는 이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도 국가의 세금을 보전받고 있는 공당이고 네. 한때는 집권 여당이었던 당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심지어 무너져 가는 것도 자기들끼리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상한 세력들이 와가지고 뭐 말씀하신 뭐 종교 세력이 온다던가 네. 극우 세력이 온다던가 이렇게 지배하는 것 자체가 이 당의 근간과 뿌리가 그렇게 취약했다라는 것을 저 드러냈다고 봅니다. 자정 능력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 당은요. 그래서 정말 아예 다 뿌리부터 뽑아내서 재건하지 않은 이상 이 당은 저는 뭐 고쳐 쓸 수 없는 당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쳐 쓸 수 없다. 최근에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탈당한 이후에 자유롭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2021년 내가 뭐 이만희를 만났어 등등부터 해서 지금 뭐 하여튼 뭐 신천지 통일교 등등.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반성하거나 뭔가 거리를 두려고 할 텐데 요즘 이 당내 후보들은 뭐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그쪽에 더 기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 오른쪽, 더 극우, 더 찐윤으로 가고 있어요. 이분들은 이런 퇴행을 본인들 어쨌든 배지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이제 당내 그 당원들의 어떤 구성이라는 게 구성 자체가. 어떤 성향을 보이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징적인 장면은 전환길이 당대표 후보 면접을 본인이 보겠다라고 하는데 네. 손 들고 나가겠다라는 사람이 김문수, 장동혁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또 김문수, 장동혁의 지지도가 뭐 나쁘지는 않아요. 네네. 여론조사 실제 돌려보면 뭐 물론 후보는 뭐 예, 오늘 조사를 소개해드리고 뭐 타 조사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상당히 뭐 김문수나 장동혁이 좀 높게 나온다라는 점.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소개할 뉴스토마토 조사에서는 네. 굉장히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조경태 후보가 19.2%가 나오고요. 1위였어요? 예, 1위였고요. 김문수 후보가 17.8%, 안철수 후보가 12.4%, 장동혁 후보가 8.9%, 주진우 후보가 5.9%, 양향자 1.9, 장성민 1.2. 여기에서도 이제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계시니까 네. 없음이 23.4, 그 외 네. 다른 인물 7.2%로 이렇게 높게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아마도 이 응답해 주신 분들 중에 중도 무당층 혹은 진보 지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상대적으로라도 그래도 이 국민의힘의 개혁적인 목소리를 낸다 혹은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했던 조경태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쪽에 어떤 응답을 하신 분들도 일부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정도로 높게 나온다고 보고요. 다만 다른 조사를 참고해서 보면 네. 김문수 후보가 거의 1등을 달리는 조사가 많이 있고 네. 장동혁 후보가 2, 3등을 유지하고 있는 조사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흐름으로 만약에 간다고 해서 여론조사 내용이 그대로 전당대회에 반영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승원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불안하다랄까? 뭐 국민의힘 스스로 결정하는 거니까요. 네. 뭐 그런
당원들의 입맛에 맞는 당 대표가 뽑히겠죠. 뭐 전 국민의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당내 당원들의 어떤 성격들이 일단은 더 중요하니까 그러게 모르겠습니다. 말입니다. 뭐 나름 전략일 텐데 참 퇴행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이건 네. 진짜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헌법 내에서 뭔가 이 제도권 정치가 굴러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전한길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당대회에 나오겠다고 최고위원 그 출마자들 몇 명이 어제 좀 공개가 됐거든요. 아, 네. 아 이거는 좀 심각한 수준의 어떤 인물들이 분들 많아요. 뭐 김소연 변호사라든지, 그러니까 그 저는 김소연 변호사나 김계리 변호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분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윤석열이 윤버지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는 인물들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그 류여해 교수라든지 다시 등장했습니까? 김재원 네. 최고위원 전문가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또 최고위원에 나오겠다고 등장한다든지 이런 면면들을 보면 네. 이 당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헌법 안에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헌법 밖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불안합니다. 네. 불안하고 이 최고위원들뿐만 아니라 당 대표까지 사실 극우적인 흐름을 가져가겠다라는 인물들이 주된 구성이 아마도 될 것 같아서 네. 뭐 일단 나중에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한번 보시면 이 당이 어디로 가게 될지 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 후보들을 보고 뭐 아닌 분들도 간혹 소수로 있으십니다만 최고위원 후보나 당대표 후보나 이렇게 청년 최고위원 라인업을 보면은 제가 아닌 분들도 아주 소수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걸을 타선이 없습니다. 네, 한마디로. 아니 제가 지금 몇 명만 이름 들었는데 어마어마하네요. 거기에 이제 김 씨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유력한 사람들이 대부분 김 씨거든요. 그러네요. 네. 청년 다 최고위원회 이제 우재준 의원이라고 현직 의원인데 이분이 나오면 아마 당연하게 아마 들어가 현직 의원이니까 아. 청년 최고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이분 빼고는 나머지가 다 김 씨입니다. 네, 가능성으로 보자면 김민수 전 대변인이라는 분도 뭐 아. 되게 유명하신 분인 게 지난번에 당직 인선을 그러니까 첫날 대변인이 되자마자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극우 유튜브에 나가서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아. 대변인직을 사퇴했던 분이거든요. 아, 그분이군요. 그분이 또 최고위원 나온다고 하고 김태우 김태우 강서구청장 나갔어요. 전 강서구청장이 최고위원으로 나와요. 김태우 네, 김태우 씨도 나와요. 이분은 사실 국고 손실을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또 나옵니까? 진짜 대단하다. 이해가 안 근데 됩니다. 그분도 김 씨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김재원 이제 이런 인물들은 전당대회에서 상당히 좀 유력한 인사들로 거론되고 있는 네. 데다가 김근식 전 의원. 김근식은 이제 그나마, 한동훈 계이지만 예. 한동훈 지분으로 들어가면 또 김 씨가 들어가죠. 네. 그렇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본인 유튜브도 구독자 수가 어마어마하고요. 아, 그래요? 이분도 이제 사실상의 윤 어게인에다가 서정욱 변호사의 베스트 프렌드란 말이에요. 아이고야. 이제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 대부분 다 김 씨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팀킴이라고 부를 예정입니다. 올킴, 올킴. 팀킴. 그러다 팀킬 할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러다 팀킬 할 수도 있어요. 아 정말 성함들이 무시무시합니다. 네, 뭐 넘어가죠.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도 한번 볼까요? 국정 지지도 지난 그 7월 4주차 대비 긍정평가가 1.7%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가 3.3%포인트 상승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난주에 비해서 지금 차이점은 앵커께서 말씀 주셨는데 세부적으로 매우 잘하고 있다가 44.3, 대체로 잘하고 있다가 14%에서 58.3이고요. 네. 매우 못하고 있다가 28.8, 대체로 못하고 있다가 8.7에서 부정이 37.5%인데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명하셨던 분들에 대한 지명 철회가 한 명 있었고 자진 사퇴가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이제 이 무한 드립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좀 말실수가 앞으로 심해질 가능성이 높은 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아무튼 그런 그 인선 문제가 일부 있었다 보니까 그렇죠. 소폭 부정평가가 올라가고 긍정평가가 빠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이것 역시도 이제 이번 주에 관세 협상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될 거고 앞으로 또 2주 뒤에 네. 한미 정상회담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 대목까지 같이 본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네. 이 집권 초반 지지율로서는 나쁘지 않은 지지율을 이제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고 반등 모멘텀이 곧 찾아올 것이다라는 네. 차원에서 본다면 지지율 상승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당장 뭐 그 관세 협상 내용도 이제 뭐 전해지고 평가가 될 거고. 그리고 뭐 한미 정상회담 언제 하느냐 모든 언론들이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반영이 되겠죠. 네, 그 부대변인님
이 생중계로 네, 네. 국무회의가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무회의가 원래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이렇게 아, 전혀 아닙니다. 얘기를 네.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지난 정부에서 그 청와대 있을 때 국무회의 또 담당이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비교가 됐겠네요. 네, 배석을 이제 거의 비공개까지 했는데 어. 굉장히 다른 형식의 국무회의여서 저도 깜짝 놀랐고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의 그 되게 유니크한 스타일이라고 봐요. 네. 예전부터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 때도 그냥 직원들 특히나 뭐 국장급들이 아니라 그냥 실무적인 직원들도 다 배석해서 의견 얘기하고 회의를 참석했던 그 스타일이 그대로 이제 국무회의 때도 반영됐다고 보거든요. 네.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이제 산재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뭐 관련된 부처인 고용노동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금융위 그다음에 무슨 기재위 사실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부서에서도 정말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청취하고 네. 뭔가 실무적인 방향으로 모아가는 것이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우리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로서 네. 이런 중요 결정을 하는 국무회의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어느 장관 잘하네. 이런 아젠다도 있네. 이렇게 내용을 풀어가네라는 것을 굉장히 본 인상적인 장면이었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은 이제 일단 한 번은 시험해 봤지만 저는 이 형식이 아마도 좀 지속적으로 아주 중요한 뭐 안보나 뭐 외교 네네. 그런 거 빼고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서 네. 아마 부처에서도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고 네. 긴장하면 할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또 이제 실무적인 걸 도출하고 또 임팩트 있게 할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적이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집에서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게 장관들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일이 너무 많아지고 네.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맞아요. 사실은 뭐 비밀리에 뭐 비공개 혹은 비밀리 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그거 같아요. 예전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시절에 네. 그 얘기를 많이 했었죠. 공개적으로 회의를 열면 사람들이 뻘소리를 못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못한다. 그래서 일단 모아놓고 공개해야지만 서로 약간 견제가 된다. 이런 건데 이번에도 딱 들어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맞습니다. 보였어요? 저는 뭐 네. 너무 좋은 장면이라고 봤고 국민들이 뭐 신기하기도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는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이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뉴 노멀 시대로 도래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그 앞선 정부와 비교할 거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사실 윤석열 정부와 비교한다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게 너무 미안한 얘기입니다. 모욕이죠. 너무 네. 모욕스러운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더 비교를 안 할 거고요. 네. 다만 과거에 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그쪽에서 하지 못했던 일들이 또 새롭게 이제 부각되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국무회의 생중계라는 것은 저는 이제 보면서도 굉장히 놀란 포인트들이 너무 많았고 네. 거기 안에서 벌어지는 대통령의 어떤 행정력 그리고 행정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무위원들조차도 본인이 제대로 준비를 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경각심이 분명히 보여지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보고 네. 이게 제가 첫날이어가지고 더 이상 언급할 거는 뭐 앞으로 더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감히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시간은 중요하잖아요.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것은 국민들 5천만의 시간과 동일하다고 한 시간이 네. 동일하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업무 보고나 계획이라는 것은 단답형으로 명사형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잘 정리를 해와서 대통령이 묻는 말에 빨리빨리 대답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쓸데없는 얘기하거나 미사여구를 넣거나 형용사나 부사를 많이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제가 봤을 적에는 뭐 이러저러하고 뭐 사정이 어떻고 뭐 이런 거를 집어넣기보다는 단답형으로 한 줄. 결론만 빨리빨리 얘기해서 정말 업무 보고의 성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것도 근데 여러 번 하다 보면 나아질 것 같아요. 적응이 되겠죠. 네. 대통령 스타일이 그냥 두 갈씩입니다. 두 갈씩. 딱 결론부터. 결론 이야기하고 또 숫자가 틀리면 안 돼요. 네. 바로 혼나. 또 다 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부처장관님도 고생 많이 하시겠다. 이제 확실하게 극한 직업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짧게 볼까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 하자 말자 여론이 정말 팽팽합니다. 여권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됐나요? 네, 조국 사면 찬반에 대해서는 이 광복절을 계기로 그러니까 이제 시점이 광복절을 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광복절이죠. 광복절을 계기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특별 사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네. 팽팽합니다. 찬성이 45.8, 반대가 45.4, 잘 모름이 8.7%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정말 이건 오차범위 아니라서 뭐 할 말이 없네요. 네, 일단 이 완전히 조사 팽팽하다고 봐야 되겠죠. 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타이트하게 좀 짚어봤는데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쇼미더민심이었고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 그리고 임세현 전 청와대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